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자, 금일은 에코프로와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에코프로가 제가 이전 시간에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 세력이 최대 위기를 만났고요. 왜냐면 제가 82만원대 요 구간들 뚫고 올라갔을 때 시세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부터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잖아요. 현재 공매도 세력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이 반드시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진짜 그 가이드라인을 넘는 가격대를 진입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목숨 걸고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82만원을 뚫고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공포에 떠는 개미들이 하나씩 먼저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가격대가 사실 지금은 가만히만 있어도 올라가는 게임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월하게 이길 확률이 높아요. 참 이 쉬운 게임을 지면 진짜 뭐 그냥 등신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 가만히만 있어도 지금부터는 무조건 이기는데 여기서 뭐 난 팔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공매도 좋은 일만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역사적인 기회가 분명히 왔다고 했죠. 이번에 공매도를 이기면 이 시세가 알 수 없는 영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획을 그을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셔서 공매도를 때려 눕혀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지금 제가 이전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이 새마을금고 반드시 파산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제가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뭐 이번 주에 벌어진다, 다음 주에 벌어진다 아니잖아요. 전조 증상들이 무조건 나와요. 저는 전조 증상들을 보고 6개월, 1년 전부터 미리 알려드리죠. 동부지점이 파산을 했고요. 이 은행이 망하는 이유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은행이 망하기 전에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바로 최대 실적이에요. 최대 실적. 최대 실적이 나왔다는 거는 은행이 보수적으로 경영할 때는요, 실적이 별로 안 나와요. 안전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만 고객한테 빌려주자. 여유롭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는 못 벌어요. 은행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레버리지를 써요. 그러니까 100억 정도밖에 없는데 은행도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우리가 알고 있는 1금융들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저희 100억만 빌려주세요. 자기 자본의 5배, 10배까지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줍니다. 만약에 고객한테 7%의 이자를 받으면 그 중에 5%는 1금융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2%라는 이자 수익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대출을 받아와서 그 돈을 고객들한테 뿌리죠. 그래서 1금융보다 2금융은 유통 과정이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논산에 가서 딸기를 사 먹습니다. 그럼 싸죠. 근데 수원에서 딸기를 사 먹으면 유통 과정이 붙기 때문에 수원에서 사 먹으면 B급을 사 먹거나 비싸게 사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2금융이라는 것은 1금융한테 돈을 빌리는 기관이다. 그래서 2금융이라는 명칭이 붙고, 그럼 만약에 새마을금고가 무너졌을 때는 1금융이 돈을 띄게 돼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첫 번째로 정부가 기준금리로 1금융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 다음에 1금융에서는 2금융한테 또 돈을 빌려주죠. 또 2금융, 뭐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한테 또 돈을 빌려줍니다. 그 다음에 저축은행에서는 또 돈이 여유가 있으면 대부업체한테 돈을 빌려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기준금리 3%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에서는 3%에 빌려와서 그 밑에 이 금융은행한테 5% 이자에 빌려주고, 또 이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한테 7%에 빌려주고, 이 다단계 구조 같은 거예요. 유통 구조, 이 시스템이.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부가 위기가 터졌을 때는 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은행이 망가졌을 때는 은행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봐야 되냐? 맨 아래를 봐야 돼요. 맨 아래. 그 맨 아래가 어디냐? 대부업체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3금융, 2금융, 1금융이 다 같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대부업체가 몇 달 전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죠. 바로 직감을 해야죠. 이러면 대부업체는 부실이니까 약하니까 무너지고 파산한다? 가 아니라 이 대부업체가 돈을 어디서 융통해온지를 보면 돼요. 저축은행이 돈을 어디서 융통해온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OS저축은행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그 돈을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제로. 그 다음에 제가 건설업이 줄도산한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본격화됐고, 건설사가 어려워지면 누가 망한다? 건설사가 잘못해도 그 책임은 최종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다 떠안게 돼요. 그게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너질 때는 약한 것부터 무너지고 강한 놈이 결국 다 책임집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도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 JP가 될 수도 있고 뭐 S모가 될 수도 있고 정부 기관의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파산했을 때는 누가 손해를 본다? 실리콘밸리한테 돈을 빌려준 JP나 1금융은행권이나 정부가 결국에 그 돈을 대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예를 들어서 정부가 100조 원을 내립니다. 그 100조 원이 누가 받죠? 국민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받았어요. 100조 원을. 그러면 이 100조 원을 국민은행에서는 전부 다 영업해가지고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밑에 기관인 새마을금고가 그 돈을 어느 정도를 받아가고요. 새마을금고도 돈을 받아간 걸 전부 다 자기들이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기관인 저축은행한테 납품을 해요. 돈을. 그런 식으로 돈이 운영되는 거고, 이 돈이 결국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금융 같은 경우도 5배, 10배 자기 자본 대비 돈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빌려서. 누구한테? 정부한테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부가 이 기관들이 하나 둘 망가지기 시작했을 때는 이 빚을 어떻게 해요? 이 위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전조 증상은요, 여기 안에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내부적으로 다 끝났는데 뭐 괜찮다 어쩌고 저쩌고.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새마을금고 있는 돈 다 빼라고 했어요. 다 빼라고 했다고요. 왜일까요? 사람들은요, 항상 이 전조 증상이 있는데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버려요. 미국에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 터졌는데 까먹었어요 벌써. 왜? 바보들이니까. 전조 증상이 어떻게 오고 그 다음에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파산하기 시작하고 경제가 쇼크가 오는지 순서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실리콘밸리가 오늘 터졌어요. 한 달 지나잖아요. 까먹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야, 어차피 이 등신들 까먹는데 우리 한번 속여보자. 맞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관적으로만 얘기하잖아요. 왜? 안 속거든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이 붕괴되는 거 뻔해요. 답은 정해 있어요. 근데 과정에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야, 괜찮잖아. 생각보다. 야, 증시 좋은데? 뭐야, 위기 온다더니. 경제 괜찮구만. 개인들의 가장 큰 약점은 시간이에요. 조금만 시간을 끌어버리면 사람들이 지쳐서 위기가 온다고 백날 말해도 한 달 있으면 야, 오긴 개뿌르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답은 정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정확히 무너진다 맞출 필요가 없어요. 생각만 하고 계시라고요. 붕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 만에 붕괴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만에 붕괴되는 것도 아니에요. 몇 년 있다가 붕괴됩니다. 몇 년. 전조 증상과 과정이 다 끝나면 붕괴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붕괴됐을 때는요, 이렇게 고점을 찍어요. 내려가죠. 반토막을 내버리죠. 그 다음에 올라가요. 한 2배 올라가 버리죠. 반토막을 내버려요. 그 다음에 올라가죠. 몇 배씩 올라가고 반토막이 나고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2년 정도면 박살이 나버려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게 맥시멈으로 보면 한 2년 6개월까지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고점을 찍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 끝나면 박살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만약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경제 박살납니다. 폭락합니다. 준비하세요. 라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박살났죠. 근데 다시 제가 말하는 시점에서 올라갑니다. 여기서 토끼몰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1년 지나고 보니까 제가 말한 시점에서 50%, 80%, 90% 박살이 나요. 그래서 과거에 닷컴 버블이 유행했을 때, IT 버블이죠. 지금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전기차 버블이 생겼고 벌어지고 있고, 똑같잖아요. 항상 이 시기가 오면 사람들이 대출이 만땅이 되고 붕괴가 되는데, 항상 이 시기에는 이 종목들이 항상 올라갔단 말이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아마존을 보면서 $80에, 여기가 이제 $80예요. 자, 종목 쇼크 옵니다. 대폭락이 오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첫 번째 구간에서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서는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만 집중을 해요. 요 몇 달 시간, 6개월, 5개월 요 시간 안에만 집중하고 매매를 해요. 80에서 예를 들어서 뭐 30%, 40% 막 올라갑니다. 이 6개월 뒤에 전조 증상이 천천히 나오기 시작하고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이 당시에 95% 대폭락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이 낮은 영역과 가장 높은 영역 중에서
내가 여기 사서 이걸 맞춰서 기뻐하겠다, 장기 투자하겠다, 이렇게 외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에 제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정도 기점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죠. 이 쇼크가 오면 이게 뭐 갑자기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해보면 딱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장기 투자 해야 되고 실적 잘 나오는데 해야 되고, 자,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나왔을 때는 발을 빼야 돼요. 당연한 거죠. 언제까지 잘 될 거라 생각하세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때 마이너스 95%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 장기 투자해서 10년 들고 가서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그것도 일리는 있겠죠. 뭐 5년 뒤, 10년 뒤, 100년 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뭐 안 파는 얘기도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쇼크가 오면 종목들이 막 70%, 80%, 90% 박살난다고 했죠. 그냥 조금 박살나는 게 아니에요. 고점에서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왜? 미국 주식은요, 우리나라 증시처럼 뭐 30% 하한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막 70%가 빠질 수도 있어요. 한 방에. 뭐 두 방, 세 방도 아니에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내가 늦게 끝나가지고 증시를 잠깐 못 봤는데 70%가 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그렇게 된다고요. 어떻게 대비하고 피할 거냐고요. 이 고점에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 더 비싸게 팔자, 조금 더 비싸게 팔자, 조금 더 비싸게 팔자. 여기에 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지금 뭐 들고 가는데 나 지금 뭐 2배 수익 중이야, 3배 수익 중이야. 백날 말해보세요. 안 팔면 의미 없다니까요. 항상 팔 준비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만약에 뭐 내가 3배 벌었다 자랑해봤자 내려가는 걸 보세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위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3배 벌었다고 2배 벌었다고 얘기하던 사람들도 막상 내려가잖아요. 막상 내려가면 여기서부터 80% 70%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들을 잘 이해하시라고요. 증시가 떨어지기 전에 무슨 증상이 나오냐면 고점이 형성돼요. 고점이 나오고 떨어진다니까요. 증시는 항상. 지금 뭐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 가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전혀 몰라요. 뭐 실적이 좋다, 미래 가치가 좋다, 그건 100년 동안 안 팔고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으니까 보관해 놓는 사람들 얘기지, 보통 사람들이 어차피 돈 필요하면 팔아야 되는데 그걸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여기서 멍 때리잖아요. 올라갔어요. 1년 투자해가지고 뭐 한 50% 막 70% 막 벌었어요. 백날 좋아해도 요때 못 팔면 그냥 끝인 거예요. 70% 50% 수익 난다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반토막 반에 반토막까지 가요. 이걸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파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지만 항상 이 전조 증상들이 뭐가 나오냐면 올라갈 때를 주의하시라고요. 올라갈 때. 이때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가. 고점을 땅 찍고 고점을 땅 찍었는데 내려갔다 올라갔을 때 개미몰이에요. 개미몰이. 개미들이 전부 다 사게 만든 다음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올 상반기 토끼몰이 나온다고 했고 기가 막히게 토끼몰이 하고 있잖아요. 고점 찍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요거 가장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이게 폭락 전조 증상이라고요. 제가 새마을금고 파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파산했죠. 시간이 걸렸죠. 당장 파산한 게 아니죠. 전조 증상을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전조 증상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조 증상이 나왔다고 하면 바로 떨어지는지 압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세요. 요게 유지된다고. 유지되고 나서 폭락하는 거예요. 유지되고. 이거 보세요. 유지되고 떨어집니다. 유지되고. 자, 이 종목이 하락할 때 어떻게 하락하냐, 대폭락이 올 때 어떻게 오냐. 유지된다고요. 몇 년 동안. 이게 한 달, 2달 만에 읽을 수 있는 패가 아니에요. 1년 유지됐고 2년 유지되다가 어떻게 돼요? 고점 찍고 폭락, 고점 찍고 폭락, 고점 찍고 추락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데는 여기에요. 이 안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 돈이 대출이면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안 팔 자신이 있으면 이런 고점에서도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결국에는 몇 년 안에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 기약 없이 10년 20년 들고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신 구간이 요 라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조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면 언제라고 했죠? 제가 정확하게 금리 인하 시점을 보시라고 했죠. 금리 인상은 호재라는 거예요. 증시에는. 왜? 돈을 찍는 증거예요. 그게. 금리가 인하했을 때 대출을 받아서 주식 사고 부동산 산다, 금리 인하 호재다, 이건 옛날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대출이 빵이었어요. 대출이 빵이니까 금리가 낮으면 빌려서 투자했어요. 근데 지금 백날 금리 0% 만들어 봤자 사람들이 이미
대출이 만땅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봤자 대출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라는 거예요. 왜? 기업들과 경제가 초전박살 나 있는 상황에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하는 거죠. 금리 인하는 마지막 패예요. 야, 우리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지금 금리 인상하면서 우리가 돈을 찍어대면서 버텨왔는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 미국 안에 있는 기업들, 은행들, 사람들 다 쓰러지는데 여기서 돈을 융통하는 게 무슨 의미겠냐. 금리 인하하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중이에요. 시점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증시는 먼저 하락합니다. 대비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수밖에 없고, 야, 여기서 조금 더 먹자, 조금 더 먹자, 조금 더 먹자, 조금 더 먹자. 나 50% 벌었어. 나 주식 잘하지? 근데 한 달 뒤에 보니까 야, 내 주식 80% 떨어졌어. 어떡하지? 요 관점을 읽으셔야 된다고요. 허리나 어깨에서 팔면은 성공한 건데 내가 이 조금 올라가는 거, 뭐 여기서부터만 시작해도 뭐 한 20% 30% 올라가는 거 못 맞췄다고 또 억울해합니다. 그러다가 이 팔 타이밍 놓치면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90% 80% 떨어진다고요.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지금 시장이 그래도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언제 멈출지를 잘 주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